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작권법상의 권리,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저작권법상의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고, 그 이후에 저작권의 종류,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부이침이라는 말이 있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맞는다 라는 말인데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마부이침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해왔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마보이침의 모습일 겁니다. 어,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겪곤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법상의 권리들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그리고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 권리관리 정보, 저작물 등의 라벨 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거죠.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격적인 권리인 거고, 다른 하나는 재산적인 권리인 것이죠. 국가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규정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이런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일단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저작물성이 성립이 되면 저작물로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작인조건이 있는데요. 저작인조건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저작물을 직접 창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실현을 하거나 음반을 제작을 한다든가 방송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권리입니다. 자, 이분들도 이 저작물을 이용을 해서 어,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그 저작물을 널리 알리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그리고 비용과 그렇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주는데 다만 약간 이제 그 권리의 보호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실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거의 저작권자와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배타적 발행권하고 출판권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타적 발행이나 이 출판 같은 경우는 계약으로 성립이 되고 뭐 특별하게 뭐 법에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설정이 가능한 거죠. 계약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런 권리를 설정이 가능은 한데 일단 계약상의 권리라는 것이 이제 양자 간의 계약이니까 대외적으로는 어, 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예, 당사자들끼리만 예,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건데 저작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저작권법상에 그 배타적 발행권하고 출판권이 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해서 이 저작권법상의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작권과 동일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을 할 때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상에 관련 규정을 두었고 5년 동안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작성 없는 편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작권과는 달리 5년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나 권리관리 정보, 저작물 등의 라벨 같은 경우는 저작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기술적인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뭐 라벨 같은 것도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텐데 자 이것만으로는 보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예, 추가적인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저작물을 보호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예,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이 법에서 보호를 함에 의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인데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호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작권법상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역시 저작권이죠. 이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부분을 넘어가면서 저작 인격권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법원 판례도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 한번 크게 이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 다음에 일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편집물은 이제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저작권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모아진 거예요. 예, 집합물, 예, 집합물. 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으면 이걸 이제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별적인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고 이 편집 저작물로 이 그 저작물이나 그 내용물과는 별도로 예, 개별적으로 다시 편집 저작물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 그죠?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적에 이렇게 서적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이 그 소재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편집 저작물로 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창작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모아놓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대의 이제 초반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때 국제조약으로 예, 관련된 이제 어, 논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저작권법상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법률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예, 관련 규정을 둠에 의해서 이 보호를 하게 됐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근데 5년만 보호를 해요. 5년만. 다만 아래는 제외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것들은 보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라기보다는 그죠? 다른 것이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대로 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보호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좀 보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 그죠? 전부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모아놓은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소재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 개별 소재 각각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 개별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별 소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간주되지는 않고 다만 데이터베이스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반복적으로 예,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요령껏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사실상은 뭐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상당하게 침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단서 부분이고, 자,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당연히 그 소재는 소재대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소재에도 미치지 않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또 제한이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해서는 자,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일부 빠져있는 부분이 있겠죠. 성격상.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공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니까.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돈 내고 쓰라 이겁니다. 자, 시사 보도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뭔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뭐 이렇게 예? 이 일반적인 이용이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르게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리자의 이 권리를 침해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을 해서 그 다음 해부터 계산을 시작해 가지고 계산해서 5년간 존속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럼 이제 새롭게 뭔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기산해서 5년간 조속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부분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5년이라고 설정이 됐지만 이게 이제 뭐 전부든 일부든 어찌됐든 조금씩 다시 이제 새롭게 보호가 시작되는 거죠. 자, 편집 저작물에 관한 어,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 보시면 자,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방식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해서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죠? 창작성. 이 저작물로 성립한다는 것은 일단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자, 이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라는 것은 그 허들이 좀 낮아요. 그죠? 그냥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 그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자,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 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 선택하였거나 그 취사 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서 나름의 편집 방식으로 배열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뭐 소재는 소재대로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구성했느냐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 편집물은 편집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자, 편집 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 선택 배열 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 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진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편집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예, 그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자,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봐야 되는데, 자, 편집 저작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창작적 표현 부분을 이제 가려내고 따라서 이제 그 편집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에 어떤 부분이 침해가 되고 있는지 자,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해서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죠? 예, 창작성 있는 표현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시적 유사성 이 세 가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자, 나아가서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이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성명권이라는 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 그죠? 자,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해서 이 구체적인 사안을 이제 판단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들의 피해자 교재 중에서 최소한 안전 파트 부분인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 1, 공소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 기초안전 보건 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해서 기술한 편집물이다. 그래서 일단은 편집물로서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집 선별하고 구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찬성성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중 제1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이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 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서 소재를 취사 선택하였거나 그 취사 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서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으로 배열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편집 저작물성을 인정했어요. 자, 나아가 피고인 교재 중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부분은 자, 피해자 교재의 제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8면은 피해자 교재의 각 해당 부분에 대응되는 목차에 배치되었고 각 면의 개별 내용 및 배열과 구성이 피해자 교재의 해당 면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자, 결국 피고인 교재는 피해자 교재의 창작성 있는 부분과 실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해서 피고인 교재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 교재와 피해자 교재가 실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의거성을 판단할 때 일단은 이 참조했는지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 다른 말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참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실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면 일단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창작성, 시의적 유사성, 의거성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 사건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 수집에 관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식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그런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하튼 이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창작성이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된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그로 인해 정보 공유를 저해해서 정부와 사회에 역행하고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나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의 복제 등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와 그 한계에 관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되는데 자, 전부 말고 이제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상당한 부분이란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상당한 부분이 되려면 양적인 측면 또 판단해야겠지만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그 개별 소재는 별개의 것이니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재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된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인적 또는 물적인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 복제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단서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던 내용이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하나에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죠? 자, 그 규정의 근거에서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자,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일부 부분이고 위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알려진 자료고 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정이 됐고 그리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어서 쉽게 수집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피해자 회사의 해당 데이터베이스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원래 이 앱을 이용하면 그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여기에서 보는 이론 정도면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통상적인 이용하고 충돌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 통상적인 이용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도 아니다. 자, 앞서 본 그런 내용들,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크로닝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 이 침해가 부정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은 이 사안은 이러한 사안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 수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기준, 그렇죠? 이런 사안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권리 그리고 재산적인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격적인 권리에는 이제 저작 인격권으로서 이제 공표권, 상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작재산권 같은 경우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통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여권 같은 경우는 배포권의 일종인 거예요. 그렇지만 최초판매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최초판매 원칙에 의해서 대여권이 사실 인정이 되기가 어렵지만 이 예외적으로 음악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권을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시권, 저시권, 배포권 그리고 배포권의 일종으로서 대여권, 그리고 2차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된 내용들이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는 권리들인 것이고 그런데 이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거 외에도 일반적인 인격권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어 오다가 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저작 인격권으로 규정된 것들 외에 일반적인 저작자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저작 인격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이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자, 우리가 글은 사람의 인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뭐 다 똑같은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그 사람의 어떤 작품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 의해서 이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를 언제 하느냐, 성명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글이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글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예, 그 저작물의 어떤 내용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인격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 이신을 전속하는 일시적 소속성을 가진다. 우리 뭐 어, 장기나 뭐 이런 것들처럼 피부치나 이런 것들처럼 이 일신 전속성을 갖는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합니다. 음. 자, 저작 인격권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인격적인 권리는 사실 같이 소멸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멸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사실 사람은 영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망 후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 인격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다만 단서를 달아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작자의 명예는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호해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저작 인격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저작 인격권은 실질적으로는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예에 관련해서는 보호를 해주니까요. 자, 저작 인격권의 종류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공표권. 자,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럼 공표는 뭐냐?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 자, 이렇게 공개하는 거, 그리고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자, 발행을 해도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를 공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공표권을 별도로 보호할까? 이게 왜 인격적인 권리라고 할까? 궁금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이제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밝히는 것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밝히면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툭툭 치면서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니까. 그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기분만 나쁘고 조금 더 지나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음,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이렇게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지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SNS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게 뭔가 올리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예, 무슨 뭔가가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참고 이제 잠깐 그 글을 책상에 넣어놓고 나갔다 오니까 이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그 친구도 열렬한 팬이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SNS에다 탁 공표를 해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데 이제 갑자기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게이트 터지고 막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글을 이상한 글을 썼던데? 막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유명 인사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겠지만 자,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때에 저작자명의 그 표시 여부,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데 자, 이 에밀 샌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 데미안의 저작자인데 이게 원래 이제 헤르만헤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명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작가명을 이제 쓴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 필명을 따로 하는 경우. 예,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본인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같은 동일한 시대의 그런 젊은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이 필명을 별도로 쓰게 된 거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나온 적이 있어서요. 요거를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제 들려드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때 저작자명의 표시 여부,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우리 연예인분들 또 이렇게 이명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명을 따로 쓰시는 경우. 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또 글을 쓰기도 하시고, 뭔가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인격적인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대자보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대자보도 실명을 쓸 때가 있고, 이명을 쓸 때가 있고,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사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죠. 이게 내가 내 실명을 쓴다는 거는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이명을 쓰는 경우에는 좀 부담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누가 썼는지는 또 알게 되기도 해요. 이명을 썼다고 해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아 누구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미지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한번 이렇게 걸러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예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뭔가 공격당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가리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명표시권도 인격적인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네, 동의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의성을 유지할 권리.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오탈자 뭐 나온 거나든가 이런 것들 수정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쉼표를 뭐 잘못 붙인다든가 뭔가 조사를 잘못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뭐 오탈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목을 달리 붙인다. 이 제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내용 형식을 바꿔요. 원래는 굉장히 톤이 좀 이렇게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거였는데 요거를 되게 재미있게 바꾸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게 풍자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뭐 이 비판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즐겁게 하기 위한 이런 요소로 이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진짜 원래는 이렇게 좀 돌려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예 직선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 편집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뭔가 이 약간 이분이 약간은 좀 어떤 뭐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그런 말투를 써서 이 그런 분위기를 좀 자아내려고 했는데 좀 뭔가 유치하다고 이걸 또 바꿔놓은 거예요. 예,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가벼운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공표권이나 성평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딱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개별적으로 보호가 돼요. 그죠? 다 보호가 되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거 외에도 인격적인 그런 측면은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뭐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제 딱히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딱 세 가지에만 걸쳐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 인격권의 일반적인 그런 저작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일단 딱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있다 없다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그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반적인 인격권도 저작자의 일반적인 인격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지하철역 벽화 사건입니다. 자, 일단 지하철역의 벽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작가란에 작가 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 표시를 두지 않았대요. 이거 성명표시권 침해네요. 딱 갔는데 내가 뭔가 만들었는데 뭔가 표시 안 해줬어요. 뭔가 지금 모멸감이 들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분도 아마 이 작가분도 그럴 수 있었겠다.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아래를 거꾸로 설계 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을 훼손해서 설치하거나 전시했다. 맘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좀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예, 원래 의도했던 거가 다르게 돼버렸으니까. 아니 위아래를 거꾸로 설계 시공한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 일본 그 명화 중에서 이 후지산을 그리는 그 명화가 있어요. 예, 그림이 있어요.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예, 깔때기죠. 예, 어떻게 보면 깔때기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 작품들을 지하철 역사 설계 도면에 베껴 그려놓은 설계업체와 지하철 역사 건설공사의 사업 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 출자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자상권 및 저작 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저작자상권의 부분은 뭐 차치해 두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듣기 서비스 사건인데요. 자, 미리 듣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2009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이렇게 또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동해선 주권 침해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게 미리 듣기 이렇게 이게 딱 잘라서 앞부분에 딱 잘라가지고 나오는 이런 미리 듣기 서비스 외에도 이 중간에 이제 소리 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중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독특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동일성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던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일관적으로 앞부분을 딱 잘라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2009년도에는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유죄로 판결이 됐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가 뭐 바뀌었으면 다르다 뭐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뭐 내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간 부분 어디선가를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얘기가 다르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일단은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달리 판결이 나온 거예요. 2015년도에. 자, 근데 이게 뭐 이 음악 저작물, 그죠? 음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리 듣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문 저작물이라든가 음악 저작물 외에도 이제 영상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부분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도 한 3분 정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딱 3분을 딱 이제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뭔가 딱 잘리니까 아, 약올라 이러면서 또 돈 내고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맛보기를 하라 이거죠. 네, 맛보기를 하고 돈을 내고 보시라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음악 저작물에 관해서 어, 이야기가 됐고요. 자, 요 업무 저작물이나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해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적 이용이 그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해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 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의 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의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제작자의 사상 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해서 저작자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에서 일관적으로 딱 잘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잘라서 내보내면 뭔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뭔가 이 저작물의 전부로 오인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그 저작자의 사상 감정이 왜곡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사실상 어렵고,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동의성 유지권, 저작권자의 동의성 유지권을 저작자의 동의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리를 제시하면서 여기서 이제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음악 저작물의 음원 중 약 30초 내지 1분 정도의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해서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음원 샘플 제공 행위로서 인터넷상 음악 저작물 이용 거래에서 음악 저작물의 홍보나 유료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널리 행해지는 음악 저작물의 이용 행태 중 하나이고 음악 저작물의 음원을 그대로 전송 재생하되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일부만 재생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음악 저작물 중 미리 듣기 서비스에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그리고 금형이 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음원 중 약 30초 정도 분량만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전송 재생하는 것이어서 재생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법리에 적용시켜 보면은 특별히 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음악 저작물 뭐 처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정도 이제 나오면서 이 부분이 뭔가 이게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 듣는 분들이 이 청취하는 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부정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 저작인격권이 제한이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자, 공표권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이나 비저작 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양도를 했어요. 이용을 하게 해줬어요. 배달의 발행권 설정해줬어요. 또 출판권 설정해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를 진짜로 이용을 하거나 뭐 출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내용 증명이 왔다 이거죠. 왜 이거를 공표합니까?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 아니 양도를 했으면서 그죠? 이용을 하고 했으면서 이거를 공표를 하는 거를 막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할 때는 이 공표를 하는 거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걸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규정한 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추정을 해줌에 의해서 음, 문제를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추정 깨질 수 있느냐? 깨질 수 있죠. 예, 일정 부분 뭐 사정이 있으니까 뭐 1년 정도, 뭐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뭐 기간을 정해서 이거를 공표를 좀 늦춰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 추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계약을 통한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걸로 추정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원본을 양도했대요. 그러면서 너 혼자만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신 혼자만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곤란하죠, 그죠? 예, 왜 공표를 합니까?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전시 방식의 공표를 일정 기간 동안 좀 이렇게 늦춰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계약에 의해서 그게 길든 짧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에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할 때 공표를 동의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다. 예, 기증을 하면서 공표를 했는데 왜 공표를 하냐 이렇게 따지기가 뭐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공표 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자, 이거는 본다예요, 본다. 이거는 이제 추정 규정이 아니고 간주 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된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이 공표됐어요. 그럼 그 내용, 그 안에 원저작물과 실적 동의성이 있는 내용 또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공표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원저작물은 공표가 안 된 걸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표권 제한 관련 사건을 좀 살펴볼게요. 자,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 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 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 도서 등에 따른 건축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 통치를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 와의 사이에 건축 설계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용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이한 건축주에게 유보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사정상 일단 건축주에게 유보가 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앞서 봤던 것처럼 일단은 양도를 하게 되면은 공표는 동의가 된 걸로 추정이 되죠. 그렇죠? 자, 추정이 된다. 그 부분하고 연결을 일단 시켜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심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설계 계획을 통해서 그 설계 도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 설계 계약이 피신청인의 규칙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설계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유보, 그다음에 어, 지위 회복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설계도서의 복제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설계도서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추정되면은 반대 사실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비록 그 설계도서가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이 판결문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었긴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이 사례는 일단은 그 추정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명 표시권에 관한 저작 인권의 제한 부분인데요. 자,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자,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작물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게 딱히 어떤 경우인지가 딱히 이렇게 딱 손에 잡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권위 있는 그 교수님들이 일관적으로 제시를 한 이 예시를 보면, 자, 호텔의 로비나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고객들의 안락함을 고취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배경음악을 방송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자, 이게 배경음악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뭔가 소개를 한다고 뭔가 멘트를 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유명한 뭐 유튜버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명 표시 사건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자, 제 12조의 2항에서도, 이렇게 뭐, 규정돼 있다고 하고, 그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같은 법 제34조 2항에 규정된 저작자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헌. 그쵸? 제12조 2항,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고, 요건 이제 34조 2항 부분인데, 자, 이런 문헌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결국 이제 해석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별도의 어떤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12조 2항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 저작자 성명을 포함해서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에서 이용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법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보시면 이제 갑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이 의리,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의교재라고만 표시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상대방 그 학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죠. 예, 기분 안 좋고, 왜냐면 본인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예, 기분 안 좋고, 그리고 일단 실제로 이게 그 복제가 된 거예요. 복제되면서 이 이름도 안 써져 있고,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거를 이제 인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출처 표시는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의리 이위 해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혼동 오일될 가능성을 배제를 했죠. 예, 본인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의리 만든 책자가 홍보용이라는 형질상 과장되기 쉬워가지고 인용된 저작자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등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대요. 그죠? 자, 일단 특정 논술학원의 누구의 어떤 교재 이렇게 딱 특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거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비교 광고만 해도 사실 어디인지를 대충 알면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딱 특정을 해버리면 그쪽이랑 싸우자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들 다 알 거고. 물론 이제 이게 특정을 안 하면 어느 학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히 뭔가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특정을 딱 해버리면 어느 학원, 누구, 어떤 교재,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사실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우는 일단은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 이거는 출처 표시,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득이한 경우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의 손상 우려, 그죠? 이게 싸우자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과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한 거고요. 그래서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저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자,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이에요. 저작자사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25조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교육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작자산권을 제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변경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창작성이 안 들어가는 수준에서 이제 변경이 된다 그러면 동의성 유지권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이제 창작성이 안 들어가는 경우면 동의성 유지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괜찮다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창작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저작물 작성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25조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작권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자, 건축물은 실제로 인간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동일성 유지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인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식이라고 해, 이식. 일단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 컴퓨터에 특화되어서 개발이 되죠. 특히 이제 예전에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개발된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서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걸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하려면 이거를 상당히 변경을 했어야 되고 또 C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이식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기가 수월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최적화라고 하는데 다른 컴퓨터의 환경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범용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소스 코드, 원시 코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요거를 그대로 그 컴퓨터에서 이용하려면 쉽지가 않다. 그죠? 범용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컴퓨터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 자, 일단 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경우만 동일성 유지권에 관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이 이때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규정을 제정을 했을 때 명확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일반적인 그런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도 인정되는 범위라고 한다면 이 변경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라산역 벽화 사건인데요. 자, 이게 이제 딱히 이게 저작 인격권으로 규정된 세 가지의 유형의 저작 인격권에 예, 문제가 된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작자의 인격적인 일반적 인격권을 좀 인정해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요. 자, 보시면 이게 벽화가 있어요. 이 사건의 벽화는 원고가 2006년 3월경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2007년 5월경에 도라산 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의 포토콜라주 기법을 활용해서 제작 설치한 14점의 벽화들이래. 그래서 반복 실현 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같은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 이게 그려져요, 잘? 물론 이제 간단한 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런 대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기가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도라산역 내 첩부벽화 형태로 설치돼서 벽체로부터 분리도 용이하지 않았다. 미술 저작물이고. 자, 도라산역은 도라산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도라산역 1968년 이래 대학 교수 등으로 계속 재직해 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명망 있는 미술가인데, 이런 특정한 이런 작품 활동을 한 거예요. 자, 원고가 벽화 제작 설치를 했고, 피고는 2010년 2월 3일에 이 사건 벽화 교체를 추진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자, 같은 해 이 사건 벽화에 물을 분사해서 원래 규격보다 작게 절단한 후 이 벽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감행해서 그 철거를 완료했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벽화를 크게 손상시켰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 과정에서 회의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인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거였다고 이제 보여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전제를 놓고, 자, 벽화 철거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0년 6월 11일 벽화 철거 이후 훼손 여부, 보관 상태 등의 질의를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벽화 난해성, 어두움 등을 이유로 철거했대. 그럼 관련돼서 어떤 절차를 거쳤다, 나름대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렇게 거친 걸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겠죠. 자, 피고는 그리고 이제 철거 시 벽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무도계약에 손상된 부분이 있고 현재 벽화 전체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2011년 열린 이 사건 제1심 1차 변론 기일에서도 벽화를 떼어내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러 간 거죠. 예, 그래서 9월 14일경 벽화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도라산역을 방문하자 비로소 이거 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밝힌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도라산역 공터에서 이미 소각해버린 사실만 고지를 했대요. 제가 오면 알 텐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죠? 예, 일단은 당장에 뭔가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훼손이 됐으면 그 중에서 뭔가 일부라도 좀 살리고 싶었던 이런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살릴 수 있는 거 살려보자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예, 원고 입장에서는. 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행위로 인해서 저작자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 저작자의 일반 인격권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긴 했지만 이게 이제 판결례가 없었고 해석론이 딱 분명한 해석론이 인정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논란으로만 있었던 건데, 이 사건을 인해서 이 대법원에서의 어떤 해석례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 이 굉장히 명망이 있는 교수였고, 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했고, 그리고 또 3년 정도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년 정도는 좀 짧을 수 있어요. 이런 벽화로 유지가 되는 기간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이 벽화를 철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저작자의 어떤 모멸감이라든가 명예훼손적인 그런 부분들이, 인격적인 어떤 훼손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게 일반적 인격권 침해됐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격적인 침해를 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자, 원고는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피고의 의뢰로 설치된 이 사건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했고, 그죠? 이런 사정. 피고로서도 이 사건 벽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성부까지 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죠? 이런 특수한 상황. 자, 피고가 이 사건 벽화의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철거를 결정하고, 자,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공공기관이, 물론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철거를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후 토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이러한 이 사건 벽화 폐기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치상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원고의 유죄를 직고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됐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인 인격권이 인정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저작자 사후의 저작 인격권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 일단 저작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인격권은 소멸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 명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 판매했다. 그런데 자, 이 내용이, 그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또는 위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죠? 뭐 어차피 이렇게 고쳤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봐서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자 사후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어떤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의혹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작권법상의 권리들을 일단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살펴봤어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 마침 또 관련된 이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요를 좀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 저작권의 종류, 네, 저작권의 종류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작 인격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저작자의 일반적인 인격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오늘 한 내용들,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제한 내용들, 그리고 저작 재산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저작 재산권의 제한 부분. 자, 이 부분들이 이 권리와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이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소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